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마1월입니다. 2018 3마1월TV 경제학사 탐험의 방랑 1984년판 39페이지 제3번 국부론 보겠습니다. 3마1월TV 실제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스미스에 의하면 부라는 것은 통솔과 같이 큰 의미 아니라 국민의 생활 필수품 및 편의품으로 노동력이 생산된다. 국민 1인당 생산물의 크기별로 그 국민의 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스미스에 의하면 그것은 그 나라의 자질, 기후, 영토가 일정하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즉 1번에 노동의 생산력, 동그라미 2번의 노동 인구 중 생산 노동자의 비율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의 개선은 분업의 발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동그라미 2번 그 나라의 자본 축적의 양과 그 자본 축적의 용도, 농, 공, 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양가로 1번의 분업, 가격, 분배 노동의 생산력 개선은 분업의 결과이나 분업에는 작업의 분할과 직업 분할가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노동 생산력의 개선을 가져온다. 분업의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스미스는 우선 노동 공정을 한번 40페이지 볼 수 있는 핀 제조업을 예로 들었다. 거기서는 핀을 만드는 일이 18개의 작업으로 분할되어 개개의 작업이 별개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핀을 만드는 노동으로 결합됨으로써 노동자 한 사람은 하루에 4,800개의 핀을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루에 한 개의 핀도 만들 수 없다. 이러한 분업에 의한 생산력의 계산은 세 가지 조건을 기초로 있다. 첫 번째, 개개의 직공 모두의 기능 증진. 두 번째,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이동할 때 손실되기 마련인 시간의 절약. 마지막으로, 노동을 촉진하고 단축하며 한 사람과 하여금 많은 사람의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기계의 발명. 이것들은 일이 단순한 작업으로 하는데요. 각 사람의 기업에는 주의가 단일한 목표를 행해짐으로써 가능해진다. 스미스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기계들은 대부분 매우 단순한 하나의 일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인들에 의해서 발명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분업은 노동의 생산력을 크게 높였다. 분업의 덕택으로 원농사에서는 생산물이 매우 풍부하게 되어 최하층의 농부라도 야만인의 왕보다 부유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이익을 낳게 되는 이 분업의 악영향에 대해서는 제5절에서 서술하겠다. 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분업은 사회 전체가 부유해지리라고 예견하여 그것을 의도했던 인간 지혜의 소산인가? 그렇지는 않다. 스미스에 의하면 인간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어떤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교환하려는 성향의 소산이다. 이 성향은 인간에게 특유한 것으로 다른 동물에게는 보여지지 않는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어른이 된 후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원농사에서는 그 도움은 대부분의 경우 파괴심, 증여가 아니라 서로의 이기심에 우수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줌으로써 받을 수 있다. 교환 인간 사이는 교환, 즉 기본 테이크의 관계에 의해서 결합된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가진 이기심은 인간을 서로 협력하게 한다.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과 주점, 빵가게의 파괴심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이해에 기울이는 그들의 관심 덕택이다. 우리가 호소하는 대상은 그들의 파괴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자의심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41페이지 이익에 대해서이다. 인간 세계에는 이러한 교환 성향이 있어서 이것이 분업을 발생시킨다. 일례로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그것에 전념하여 다른 생활 필수품을 그의 활과 화살과 교환하여 입도하는 편이 필수품을 모두 작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하여 분업, 직업 분화가 성립된다. 이러한 분업에 의해서 인간이 각 개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얻게 되고 각 개인의 교환을 통하여 이러한 공통 축적으로부터 각 개인의 몫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인간 세계에는 교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조금씩 다른 재능이 교환을 통하여 결합되어 고도의 생산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동물의 경우에는 이것이 결여되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더 현저한 천성의 차이, 예를 들면 마스티프 견의 강인함과 그레이하운드 견의 밀접함은 조금 더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분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개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이라면 분업은 교환 가능성, 즉 시장의 크기에서 제한받는다.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 벽지 내륙 지역에 가면 못을 만드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없다. 하루 1000개씩의 못을 만드는 지인이 1년에 300일을 노동한다면 모두 30만 개의 못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서는 1년이라도 1000개 중 하루분의 제품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새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을 한 사람이 만드는 시골 대장대기가 될 수밖에 없어 본업이 발전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지역적인 시장의 흡수함을 타파한 것이 수문의 발달이었고 물물교환의 불편 없이 교환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이 화폐였다. 시장이 확대되면 그에 따라 분업도 발전한다. 그리하여 분업이 일단 확립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노동 생산물로는 그의 욕망 중에 극히 적은 부분밖에 만족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자기가 만든 노동 생산물 중에서 자신의 소비를 상회하는 이익을 보며 다른 사람이 생산물 중에 자신의 필요로 하는 부분과 교환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의 대부분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하여 너구나 교환으로 생산하게 된다. 즉,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그는 보통 상업적 사회라고 불릴 만큼 성장한다. 다시 말하면 매우 발달한 교환 사회가 성립되는 것이다. 분업이 발생하기 시작한 처음에는 물물 교환이었지만 이제 모두 41페이지 재화는 우선 화폐와 교환되고 이것을 매개로 하여 서로 교환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재화는 화폐에 의해서 그 교환 가치가 측정되고 교환된다. 즉, 화폐의 상품의 가치 척도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에 의하면 화폐는 교환 가치의 진정한 척도가 되지 못한다. 또한 상품의 교환 가치 역시 그 효용, 사용 가치에 비례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가장 유용한 물이 아무런 교환 가치도 갖지 못하는데 비해 다이몬드 밀크가 관대이다. 그럼 도대체 교환 가치의 진정한 척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이다. 이는 서술한 바와 같이 돈은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상업사회에서는 상품을 부담하는 타인의 노동을 지배하는 지배수로 상품 소유자에 있어 그 교환 가치가 커진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 노동은 노고, 생산물은 노고에 의해서 얻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물건의 진정한 대가는 노동이다. 힘든 노동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어느 만큼 가능한가에 따라서 그가 생산한 생산물의 진정한 가치가 결정된다. 단지 일반적으로 화폐, 금은, 원래는 노동의 생산물이 유통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연히 화폐가 교환 가치의 척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금과 은은 광산의 풍동에 의해 그 가치가 변동하고 진정한 가치 척도가 될 수 없다. 명목 가격. 그에 비하여 동일한 양의 노동은 시간과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노동자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이다. 건강, 체력, 정신이 노동의 상태이고 숙련도와 기능 또한 보통 정도라면 그는 동일한 양의 노동에 대해서 항상 자기 자신의 안락, 자유, 행복의 동일량을 희생해야 한다. 그가 지불하는 가격, 노고와 것과 받게 되는 재화의 양은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일상의 거래는 화폐로도 충분하지만 진정한 가치 척도는 노동이다. 또한 근사적인 척도로서 기본적 생활 필수품인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다. 생산물은 노고에 의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노고로서의 노동은 교환 가치의 진정한 척도이며 상품의 진정한 가격으로 간주된다. 노고로서의 노동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노고에 따라서 2시간의 노동에는 1시간 노동의 2배의 임금이, 복장 노동에는 단순 노동의 몇 배 되는 임금이 지불된다. 투하 노동량의 노동비용 임금으로서의 해소, 자본의 축적과 토지의 점유에 선행하여 존재하던 초기의 미개 사회에서는 43페이지 이 임금, 만약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상품 가격의 유일한 우선 부분이었다. 토지 역시 존재했지만
공이었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자본, 원래는 노동 생산비 축적되고 토지가 사유되면서 자본 소유자의 지주는 투자 및 토지의 사용 허가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상품 가격은 임금, 이윤 및 지대로 구성하게 된다. 임금뿐만 아니라 이윤과 지대까지 고려해야만 상승구입자는 투입된 전 비용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윤과 지대의 크기도 농업으로서의 노동으로 환원되어 고려된다. 여기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서로 다른 구성 부분의 진정한 가치는 그 각각이 구매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노동의 양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사실이다. 노동의 가격 중에서 노동, 임금 부분의 가치만이 아니라 지대 부분의 가치 및 이윤의 부분의 가치까지 결정한다. 스미스의 가치론은 독특한 노동 가치론, 농업으로서의 투하 노동, 그것의 지배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상품 가격이 임금, 이윤, 지대로 구성된다고 할 때 스미스는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제3자의 자연률, 통상률을 평균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자연률로 구성된 상품 가격을 제한가격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상품을 생산하고 조정하여 시장으로 옮기는 데 드는 모든 비용, 과학, 부족 없이 보상하는 것이다. 상품이 보통 판매되어지는 현실 가격은 시장 가격이지만 그것은 시장에 나오는 상품의 수량과 그것에 대한 유효, 즉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공급이 이윤 수요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매자 사이의 경쟁이 일어나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을 상회한다. 공급이 이윤 수요보다 큰 경우에는 판매자 사이의 경쟁이 일어나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을 하회한다. 공급이 이윤 수요와 같은 경우에는 두 가격이 일치한다. 공급이 이윤 수요와 같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공급이 이윤 수요에 일치하게끔 조정되어 시장 가격은 결국 자연 가격에 일치하게 된다. 이래야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 중심 가격이 항상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동업조합의 배타적 특권과 토지의 조례자는 인위적으로 경쟁자의 자유로운 신규 참여를 막아 시장 가격을 자연 가격 이상으로 높여 사용자원에 대한 이윤과 노동에 대한 임금을 제한력도 높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럴 경우에 구매자가 착취당하기 때문에 스미스는 이러한 법규 폐지를 주장했다. 자연 가격의 생산자에 있어서는 44페이지 임금을 포함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 가격인 동시에 소비자에 있어서는 공정 가격이다. 다음 이 가격의 구성 요소인 임금, 이윤, 지대의 자연률 결정 법칙을 살펴보자. 우선 노동에 대한 임금은 직접적으로 직장과 직인과의 계약에 의해 유연한다. 쌍方모두 교섭을 효력하기 위해서는 단결하지만 직장 쪽의 단결이 더 치밀하였고 법의 뒷받침이 있어서 유리했다. 그러나 노동자 가족의 생활비 및 노동 시급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즉, 상식적인 도의에 따르는 최저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노동자 개인 및 노동계층의 주도가 할 수 없었다. 또한 진보 상태에 있는 국가, 영국과 미국에서는 임금 및 기금이 끊임없이 증가해 노동 수요가 높기 때문에 직장 간의 구인 경쟁이 일어나 그들의 단결은 불가능해진다. 임금을 위해서 말한 최저임금이 상당히 상회하게 된다. 그러나 정체 상태에 있는 나라, 중국에서는 임금은 최저율로까지 하락한다. 그리고 쇠퇴 상태에 있는 나라, 영국이나 동인도 와서는 고직 경쟁이 치열해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로까지 하락하지만 이것은 식민지 지배에 의한 이상 상태였다. 사회가 진보 상태에 있는 것은 바람직한 건 물론이다. 여러 종류의 사용인, 노동자, 직인이 거대 정치사회에서 확보하는 다수를 구성하는데 그들의 생활 조건의 개선이 전체적으로 보아 적합지 않다는 것은 결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미스에 의하면 고임금은 노동자의 근로를 제약하기 때문에 고임금 경제, 중상주의 저임금론, 고용주의에도 유리하다. 또한 고임금 자체는 상품 가격을 높이지만 고임금이 원인되는 자본의 증대는 한편으로는 분업 발전과 기계의 도입을 가져와 노동 생산력을 높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에 의한 상품 가격의 등기는 이로써 충분히 상쇄된다. 고임금 전물가
다음에 자본에 대한 이유는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본이 증가하면 임금이 올라가지만 이익은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서 투자 영역, 영토, 사업 부문이 협소하게 되어 자본 소유자끼리의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이다. 상품을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과 임금 인상, 이자, 이윤회비를 이 측면에서 지출하면 전진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이윤이 낮고 반면에 구인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임금은 높다. 상위들은 곤란을 야기하지만 이윤에 간다는 사업이 번영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45페이지 이므로 꼭 기피할 것만은 아니다. 낮은 이윤율은 많은 상품 가격의 노동의 높은 임금을 상쇄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나 국내 용자의 측면 모두에게 유리하다. 또한 대자본은 비록 적은 이윤밖에 내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이윤을 내는 소자본보다도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 축적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없다. 그러므로 임금의 경우와 다르게 낮은 이윤율이야말로 사회의 진정과 양립될 수 있다. 다만 그 영토의 광활함에 비해 자본이 부족하고 그 자본의 크기에 비해 인구가 부족한 신식민지에서는 당분간 높은 이윤율과 임금을 변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대는 토지 사용에 대해 지불되는 가격으로 시중은 아직 개량되지 않은 토지나 개량이 불가능한 토지라도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대를 요구한다. 여기에 지대의 본질이 있다. 노동자가 땀을 흘려 임금을, 자본 소유자가 자본의 사업을 투자하여 이익을 획득하는 것과는 다르다. 지대는 지주의 노고와는 무관하게 물적 기초가 되는 자연에 의해서 주어지고 또한 그에 대한 수요가 있으므로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적 인연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가격 형성 요인이 될 수 없다. 임금 및 이윤의 고전은 자본의 보조의 원인인 데에 반해 지대의 고전은 그 결과이다. 다만 농민들의 입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스미스는 임금과 함께 지대를 자연가격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지대의 평균율은 모든 농작물 가격의 움직임을 신호로 하여 토지가 각 용도에 전형적으로 설명되지만 정말 가장 일상적인 비용비는 항상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대를 낳는 공물, 생산지의 지대가 다른 토지의 지대를 규제한다. 이 지대에 장기적으로 사회의 진보와 함께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공수율도 증대하지만 또 한편 다른 많은 토지가 유리한 토지 생산물의 생산에 쓰이기 때문이다. 모든 특정 상품의 가격은 위와 같이 임금 외인 지대로 나누어진다. 이와 동시에 사회의 모든 생산물도 똑같이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즉, 모든 생산물은 총소득이 되고 총소득은 각 생산요소의 그때마다의 페이지 수급 상태를 반영하여 3계급으로 분배된다. 이하의 가격론은 분배론과 통합을 통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국부론 제일편은 노동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분업에 출발하여 분배론을까지 이르고 있다. 다음에는 국부 증대의 제2원인인 자본 축적에 대해서 거론해보자.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운용사회의 사람들이 교환에 의해서 즉 자기의 생산물을 판매하고 타인의 생산물을 구매함으로써 상을 한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생산과 판매가 마치 직선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가정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그 사이 그를 부양하고 그의 작업재료와 도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재화의 스톡이 축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화의 축적이 자본이다. 스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그만큼 노동의 세분화도 생각대로 가능해지고 기회 발명, 도입도 촉진된다. 그러므로 분업 역시 실제로는 이 스톡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감에 보내 자본의 본질, 축적, 용도, 사회의 총수적은 이윤을 얻기 위해 쓰여지는 부분과 직접 소비되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스미스는 전자를 자본이라고 불렀다. 단순한 재화의 저축은 스톡이지만 그것이 이윤을 얻기 위해 쓰여진다면 자본이다.
자본은 다시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 나눠진다. 구별의 기준은 소유주가 바뀌는가, 유동자본, 바뀌지 않은가, 고정자본인 것이지만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이 자본의 생산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고정자본은 기계, 유용한 건물, 토지 개량, 유용한 기능으로 구성되어 노동의 생산력을 높인다. 그러나 어떠한 고정자본이라도 유동자본에 의하지 않고는 수익을 가져올 수 없다. 아무리 유용한 기계이고 사업성의 연구라도 그것을 가공하는 재료와 그 사용자의 지키는 생활자료를 제공하는 유동자본이 없다면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다. 또한 고정자본 자체도 유동자본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총자본이 이수할 때 고정자본의 의미를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그 형성 유지가 절약될 수 있다면 그만큼 유동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 47페이지 유동자본은 화폐, 식료품, 재료, 완성품으로 구성되며 노동을 유지하고 재료를 제공한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화폐, 유통하는 금과는 다르다. 유동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즉, 가공되는 재료, 작업을 위한 도구, 일의 목적의 임금이나 보수이다. 화폐는 가공되는 재료도 작업을 위한 도구도 아닌 사장된 자본이다. 화폐는 어디까지나 소비재와의 유통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금융 대신에 지폐를 사용한다면 그만큼 유지비를 절약하게 되고 다른 유동자본을 증대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응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래하여 음식물과 완성품에 대해 부양된 노동자는 고정자본의 조력을 얻어 재료를 가공한다. 이렇게 생산되는 생산물의 총체를 분배면에서 파악한 것이 스미스의 총수입이다. 그리고 총수입이 위와 같은 성격의 고정자본과 화폐 유지비를 뺀 것이 순수입이다. 이것이야말로 추상적으로 국민에게 소득, 임금, 이윤지대로서의 분배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음식물, 재료 완성품의 수없이 이제부터 순수입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순수입은 임금과 이윤지대로 분할. 이미 서술한 바 있는 임금론에서는 임금에 의해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직인과 기사, 가사 사용이 하나로 취급되어 있지만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쌍방의 노동은 모두 그들에게서 똑같은 노동이므로 그에 대해서 당연히 매년 생산물로부터 몫을 받는다. 그렇지만 직인의 노동은 자신을 부양하는 생산물의 일반적인 고용비용을 동반하여 재생산하는 데에 가사 사용을 그것을 소비한다. 스미스는 이러한 차이점을 착안하여 전자를 생산적 노동, 후자를 비생산적 노동이라고 한다. 그 노동의 유용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하다고 할지라도 물적 재화의 가치를 재생산하지 못하고 서비스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생산적인 노동자인 것이다. 관리, 군인, 목사, 법률가, 의사, 문인, 배우, 음악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생산적인 노동자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산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매년 생산되는 생산물 중에는 생산적 노동자가 받은 임금 보고는 임금 창수량으로 자본으로서 가능하다. 그리고 자본으로 가능하여야 비로소 그들의 수입이 된다. 이윤과 지대로서 분배된 부분은 직접 수입이 되는 부분, 수입이 되는 임금과 함께 순수입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부 비생산적 노동자의 고용에 충당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자본 부분은 전년도에 동일하게 되고 생산적 노동자의 수, 생산도 역시 동일하게 된다. 단순 재생산.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수입, 이윤가치대의 일부를 저축한다면 자본은 증대하고 보다 많은 생산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 문화발전, 다음에 생산물이 증가하게 된다. 확대 재생산. 반대로 낭비가 벌어진다면 자본은 잠식되어 생산적 노동자의 고용과 생산물을 감소하게 된다. 축소 재생산. 그렇다면 자본 축적에 의해 생산적 노동자의 고용 증대야말로 한 나라의 부의 증대에 있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하층 계급 생활 양식의 관점에서 보아도 비생산적 노동자로보다도 생산적 노동자로서의 고용이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스미스는 상업도시와 공업도시, 하층 계급 사람들은 주로 자본의 사용력이 유지되고 그들은 일반적으로 분열하고 성실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한다. 하층 계급 사람들이 상층 계급 사람들의 수입, 의석에 의해서 주로 유지되는 도시에서는 그들은 일반적으로 나태하고 방종하면서 가난한 생활을 한다. 수입에 의해 비생산적 노동자의 고용은 인간을 타락시킨다. 어느 촌막의 주민이 제조업에서 상당한 진보를 일으키고 있는 데 비해서 그 가까이서는 대영주가 공간을 시장하기 때문에 나태하고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자본은 수입을 절약함으로써 증가하는 한편 낭비와 무분별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감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기업은 소수익 마련이고 또한 개개인의 낭비 상용은 간헐적이다. 스미스는 여기에서 다시 인간의 본능을 끄집어내고 있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스미스는 교환 본능의 분업의 발생을 설명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절약, 40페이지 본능으로 자본 축적을 설명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사회에서 설명하는 인간으로 타인의 칭찬에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항상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싶어한다. 그 수단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을 증식한다. 재산은 수입을 절약함으로써 증식된다. 여기서 각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일치한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는 소유의 안전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축적은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독점이라는 과잉 보장, 우상주의에 의해서 쉽사리 높은 이윤이 얻어지는 경우에도 독점자의 저축 성향은 저하하여 한 나라의 자본 축적에 기여하지 않는다. 사적인 낭비보다도 공적인 낭비, 전쟁 등 위험하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개인의 자력에 의해서 충분히 보상된다. 이것은 영국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생계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한결같은 부단한 노력이야말로 경제체의 생명력을 이전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것은 공적인 낭비도 충분히 보상한다. 그러나 아메리카 식민지에 분리되는 지의 비용은 이러한 생명력부터 말살시켜버릴 정도로 액수가 되고 있다. 그런데 자본은 모두 비생산적인 노동이 아니라 생산적 노동 유지에 쓰여지지만 자본이 보유하는 생산적 노동의 양과 매년 생산물에 부과하는 가치 크기는 그 자본의 용도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자본의 용도에는 농업, 제조업, 동업, 소유업이 있는데 같은 양의 자본이 고용하는 생산적 노동의 양과 매년의 생산물에 부과되는 가치의 크기는 순서로 커진다. 농업에서는 다른 용도와 달리 임금과 이윤만이 아니라 지대도 만들어내지만 스미스에 의하면 그것은 농업에서는 자연, 인간, 양과 노동한다. 그리고 자연의 노동에는 어떠한 경비도 되지 않는데도 그 생산물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지게인의 생산물은 동일한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인간의 노동이 물론 중요하지만 재배와 경작, 노동은 모두 마쳤다 하더라도 이의 대부분이 자연의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농업의 특수성이 자연의 수단의 지대이다. 지대가 종자를 뿌리지 않는 지주에서 기속되는 것은 확실히 아깝지만 사회에 있어서는 임금이나 이윤과 달리 농업에서는 들어오는 잉여이다. 북아메리카 식민지 번영의 주요 원인은 그 자본이 거의 전부가 농업에 쓰여지고 또한 지대가 50페이지 자기 자신의 토지에서 자기 자신의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이 경작하는 예컨대 씨 뿌리는 사람들 소토지 소유자의 손으로 들어가 축적된다는 것이다. 공업화는 농업의 성숙을 기다려 구상되어야만 한다. 중상주의의 조비적 육성에 대한 비판 또 동유업에서는 국내 상업, 직접외국무역, 무역무역, 중개무역이 있지만 국내에 농공자본을 회수하고 그로 인해 고용에서 생산적 노동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각기 차이가 있으며 소수는 순서대로
유리하다. 우회무역과 중개무역은 매우 불리한데 자본이 충분히 축적된 후에 자연이 유입된다면 모르지만 초기의 자본을 그것으로 강력히 유인해서는 안 된다. 고용 및 경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본 사회에 있어서 유리한 투자는 사물의 성질에서 보아도 타당하다. 즉 생산 필수품은 사물의 성질에서 보아도 편익보다는 사치품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를 얻기 위한 산업, 농업은 투자를 남유시키는 산업, 농산업보다 우선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스미스에 의하면 이 순위는 각 개인의 투자 행위를 통해서 실현된다. 즉 산업군 사이에서 유의미를 갖다면 자본 소유자는 자본 관리상의 안전을 생각하여 농업, 제조업, 외국무역이라는 순서로 투자를 한다. 농업의 경우에는 크기뿐만 아니라 농업의 아름다움, 전생활의 즐거움, 그것이 보장하는 마음의 안정감,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인위적 목표가 방해하지 않는 한 전원생활이 쉽게 말하는 독립과 자수, 이것들이 많든 적든 만인을 끌어당기는 매력이다. 더구나 대지를 경작하는 것은 원래 인간 본래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생활사의 모든 단계에서 이 원시적인 직업을 특히 애호하여도 생각된다. 농촌과 농업 세계의 건전성, 투자에서도 각 개인이 이익만을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투자 순위를 실현시킨다. 외국 산업보다도 국내 산업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촉진하게 된다. 다만 이것이 산업 간의 이윤율이 같을 때의 이야기다. 이윤율을 갖고 자본도 가장 안전하다면 실질적으로 농업이 가장 유리하므로 각 개인이 이기심에 사로잡혀 거기에 투자를 한다. 다만 유럽 농업은 현실적 이윤이 낮기 때문에 51페이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옥한 토지가 대부분 미경작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예, 지금 기준으로 보면 미경작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 이거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노동 생산성이 낮아서 이런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양금 3번 자연적 자유제도. 이것에서 개인의 투자 대상으로 농업보다도 외국무역이 유리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의 설명이 3서편에 나와있다. 토지의 장자 상급제도와 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제도, 중상주의, 종민주의가 논해지면서 이러한 부자유한 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것이 철폐된 후에 실현되는 것은 자연적 자유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경제 운영은 개인에게 맡겨지고 국가의 임무는 국방, 정의를 유지하는 산업, 개인으로서의 재단이 받지 않은 공공보험 분야에 속한다. 국가의 임무와 그 수행을 위한 경비 문제가 제국분야에서 논해지고 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 본 것은 아담 스미스의 국론의 내용을 간략하게 거지 그 책 원문을 다 본 것 같네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오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